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오늘 주제는 고독입니다. 왜 고독인가 하면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쓰려고 했던 책의 주제가 크게 또 한 번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 20세기 문명, 요즘 문명 쓴다고 했다가 락강 정신분석의 연대기적 이야기 쓰는 방향으로 좀 다시 바뀌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대중적인 출판사, 포르체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지금 미팅을 한번 했고, 아직 계약한 건 아니지만 그쪽에서 제안하는 주제가 있었고, 그 주제가 나름 괜찮아서, 나름 괜찮고 또 방향성도 제가 원하고 있었던 방향성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2, 3주 뒤에는 다시 연락을 해서 미팅을 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샘플 텍스트를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할 생각인데, 그쪽에서도 이제 원하는 방향은 어느 정도는 선명했어요. 그게 이제 고독이라는 주제였죠. 고독. 1세기 문명의 고독. 어떤 방식으로 글을 풀어내야 할지 그 이전 영상에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시는 구독자 사연으로부터 많은 내용들을 추출해내어서 그것을 락강 정신분석의 입장에 근거해서 해석하는, 역시 요즘 문명을 해석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대한민국, 오늘날의 디지털 문명, 디지털을 넘어서서 AI 문명을 해석하는 그런 글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목을 정해야죠. 저는 제목을 좀 초기에 정하고 쓰는 편인데, 그 출판사에서 언급해 주셨던, 제안했던, 그러니까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런 제목 어떤가 하고 이제 제안서에 적혀 있는 제목은 솔직히 말하면 좀 너무 평범한 제목이었어요. 그 제목이 굉장히 평범했습니다. 지금 생각도 안 날 정도로 평범했어요. 나는 왜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항상 고독한가, 이런 종류의 문장형 제목이었는데 평범하죠. 물론 평범한 제목이 대중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목이 날카로워야 그걸 보는 순간 독자들이 그 책의 방향성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 책에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목이 좀 날카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 나름대로 몇 가지 제목을 생각해 봤는데, 어쨌든 고독이 주제인 제목이니까, 고독의 매뉴얼 제가 이미 썼잖아요. 10년 전에 쓴 책인데, 이 고독의 매뉴얼이라는 책을 그쪽에서도 보시고 이 고독과 관련된 주제를 좀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거니까, 고독의 매뉴얼과 유사한 방향성을 가지고는 있다라는 거죠. 고독이라는 게 그렇게 부정적인 건 아니다, 고독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그 책의, 고독의 매뉴얼의 책의 주제였으니까, 이 역시 지금 제가 쓰려고 하는 이 책 역시 고독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효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선 먼저 제가 이 책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고독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게 락강의 규정에 의해서 증명되고 설명되는 부분인 것이죠. 락강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 책에서 제가 락강의 대전제들을 좀 불러올 생각이에요.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가지 전제를 우선 먼저 설명을 해드릴 생각인데, 우선 먼저 첫 번째는 욕망은 항상 타자의 욕망이다. 주체의 욕망은 언제나 타자의 욕망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하는 거, 우리가 추구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의 욕망이 아니고 누군가 나에게 입력해 놓은, 프로그래밍 된 것을 기계적으로 반복할 뿐인 그런 욕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욕망이 휩쓸려서 허우적거리며 생을 살다 보면 문득 느껴지는 고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외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 아니었어. 나는 어디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주체의 고독이 시작되는 부분인 거예요. 소외되어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라는 것. 다들 사람들이 무언가 열심히 생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알고 봤더니 다들 프로그래밍된 로봇들처럼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순간 오는 광장 속의 고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깨달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느껴지는 고독. 저 사람들은 모르고 있구나.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고독. 저 사람들은 모르고 있구나. 자신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저 사람들은 모르고 있구나. 우리의 인생이 타자의 욕망을 반복하는 헛된 삶이라는 것을. 그런데 나에게는 그 인식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에선 철학적 고독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이 헛헛한 감정을, 이 상실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들 자신들 역시 상실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타자의 욕망을 반복함으로써 채울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타자의 욕망인지도 모르면서 욕망을 추구해 나가는 아주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 자신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상태 속에 던져지는 거죠. 사람들은 바삐 움직이는데 나의 삶은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문득 어딘가로 휩쓸리듯이 걸어가는 군중들 속에서 나 혼자 멈춰서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이 순간의 고독이 존재한다는. 그런데 내가 어떤 삶을 살다가 문득 만나게 되는 고독이 아니라 사실은 언제나 내 곁에 있었던 고독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규정을 불러오게 되죠. 거기서 락강이 성관계는 없다라는 유명한 규정을 언급하잖아요. 성관계는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서 자기 자신의 상실을 보충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다. 인간은 그런 존재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우리는 예를 들어 남자라면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 속에 존재하는 결여를 채워줄 허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라 해도 사실은 그 허망함이 이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결혼 관계 혹은 연인 관계 안에서의 사랑이건 아니면 어떤 우정이건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상실감, 결여감을 보상받고 싶어 하잖아요. 어린 시절에 부모와 맺었던 관계, 그리고 부모로부터 떠나가면서 느꼈던 상실감, 그런 상실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영혼의 친구를 찾기도 하고 연인을 찾기도 하고 끝없이 그런 어떤 누군가를 찾는 방황을 이어나가잖아요. 그게 젊었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60대, 70대가 되어도 누군가 사랑할 사람을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속에서 찾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락강의 규정에 의한다면 그런 건, 그러니까 그런 욕망은 있지만 그건 좀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표현하면 결국 그건 자위행위다라는 거예요. 자위행위, 마스터베이션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상실을 보상해줄 허상을 찾고 있다, 환상을 찾고 있다는 거죠. 누구도 당신의 상실감을 온전하게 보상해줄 연인이 되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런 환상을 찾으려는 열망 속에 던져져 있기 때문에 고독한 것이고, 동시에 결코 그런 누군가를, 파트너를 찾을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한 고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이미 고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제 안에서 제가 생각한 제목이 고독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만, 이런 문장이에요. 제가 출판사에 제안할 문장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문장이에요. 조금 언제나를 항상으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고독은 항상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제목이 압축적이고 축약적이고 또 역설적인데, 제목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느 순간 문득 고독해지고 혹은 21세기 문명을 살아가면서 핵가족 아래에서 혹은 1인 가족 현상 속에서 느끼는 그런 고독이 새롭게 우리를 찾아온 고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미 고독했는데 그걸 문득 느끼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진짜 친구를, 진짜 항상 옆에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당신의 고독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고독했다. 그걸 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오고 있었지만 당신은 이미 고독했다라는 거, 거기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당신은 그 고독이라는 유령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을 저에게 제목을 저에게 제안해 주셨던 편집자분께서 어떻게 이 고독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분이 이 출판사, 포르체 출판사에 입사하면서 자신의 꿈이 고독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을 대표님께, 그 출판사 대표님께 했었다, 그런 일들이 사연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 고독사라는 단어도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충격적이고 처참한 상태를 말하잖아요. 혼자 죽어가는 것, 혼자 죽어 있음이 발견되는 것. 그런데 이 책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고독사를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고독사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죽는 순간 누군가, 가족이 혹은 배우자가 혹은 연인이 옆에서 나를 지켜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건 좋은 일이죠.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죽음, 보통 좀 우스갯소리로 하자면 죽음 가지고 우스갯소리 하는 게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우스갯소리로 호상이라고 하잖아요. 호상. 살 만큼 살고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서 죽어가는 것, 그걸 호상이라고 하잖아요. 조울어자를 써서 호상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진짜 호상은 무엇일까? 진짜 좋게, 진짜 정당하게 내가 나의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는 바로 고독을 받아들인 상태에서의 죽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비로소 나 평생을 부정했던 고독, 나의 고독, 내가 고독하다는 현실, 내가 혼자라는 현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건, 내가 어떤 진실을 추구하며 살았건 간에 마지막까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진실, 즉 나의 고독이 진실인 거죠. 그걸 받아들이면서 죽어가는 것이, 그게 진짜 호상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는 가족들이 옆에 있건,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건, 나의 죽음을 지켜주건 간에, 혹은 그렇지 않건 간에, 내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내 가족이 옆에 있다면, 내가 죽어가는 순간에 내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고독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죽어가는 것이 진짜 진정한 호상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을 좀 쓰고 싶어요. 고독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지만 우리가 그걸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의 고독을 인정하는 순간, 그때 비로소 나는 주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는 어떤 진리의 문턱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는 강인해지고, 그때 비로소 나는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 고독의 매뉴얼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이라는 게 환상이지만, 하지만 진짜 사랑은 뭐냐?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나의 환상의 역할을 해주는 것을 멈추게 하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랑에 매달리고 사랑이 나의 상실감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라고 갈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랑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을 때에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의 존재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의 환상의 꼭두각시 노름을 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행동만을 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건 고독한 사랑이지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각자의 고독을 인정하고 각자의 고독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 너머에 존재하는 타자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그 고독의 매뉴얼에선 진짜 진정한 사랑이 아니냐 이야기 되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고독이 항상 내 곁에 있었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순간에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자면 이 책의 제목은 꼭 이 문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독은 항상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만. 자, 그 다음 문장은 독자분께서 이 책을 읽고 완성하실 수 있겠죠. 고독은 항상 내 곁에 있었습니다만 나는 그걸 보지 못했네요. 이렇게, 혹은 고독은 항상 내 곁에 있었습니다만 나는 그걸 부정하고 살았네.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겠죠. 혹은 고독은 항상 내 곁에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뭐 이런 식으로. 혹은 고독은 항상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만 이제야 당신은 그것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이런 식으로 완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제안은 이렇게, 고독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지만 그걸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는 소외된 삶을 살았지만 그렇지 않은 삶의 방향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락강의 정신분석의 대명제들, 사실 누구나 들어보았을 만한 대명제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그런 책을 쓰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그 여러분들의 구독자 사연을 포함시키는 대신 어느 정도 양념처럼 여러분들의 구독자 사연 중에 고독과 관련된 키워드가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코멘트를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책에 포함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책이 구성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아니고 첫 번째 아이디어고, 이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한 2, 3주 뒤에 포르체 출판사에 갈 때는 두 번째 안을 가지고 갈 생각이에요. 왜냐면 저도 이런 방향성 말고 다른 방향성에 대한 흥미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그 책의 제목은, 이 두 번째 샘플, 두 번째 아이디어의 제목은 이거예요. 고독일기. 조금 누군가 다른 책의 제목이 생각나는 타이틀이죠. 롤랑 바르트의 애도일기가 생각나는 타이틀이죠. 아마도 그런 방식의 결과 좀 비슷한 내용이 될 것 같긴 한데, 고독일기라는 것은
조금 더 임상에 가까운 내용들이 언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는 내담자분들 혹은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셨던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독한 삶을 이어나가는지, 그리고 고독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독의 현상이 무엇인지, 왜 그런 방식으로 고독을 느끼고 계신지, 혹은 그 고독이 21세기의 고독이잖아요. 20세기의 고독과는 어떻게 다른지, 혹은 19세기의 고독과는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우리 시대의 고유한 고독은 무엇인지를 굉장히 구체적인 임상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독자분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는 아주 클래식한 프로이트나 락강 내담자들의 간단한 사연도 소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락강의 내담자 중에 제가 강의에서 간혹 언급해드렸던 어떤 독일 여성이 있거든요. 독일 여성이 있는데, 독일 유태인 여성이었는데, 그 여성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내에서 이제 숨어 살았던 여성이죠. 그래서 그 여성이 청소년기에 숨어 살았는데 유태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혹은 수용소로 보내기 위해서 나치의 게슈타포들이 유태인 색출을 하러 마을을 수색하잖아요. 항상 그 수색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정확히 한 오후 5시쯤에 이제 수색을 하기 위해서 게슈타포들이 각각의 집들을 방문하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숨죽여 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어서 하나의 트라우마로 이 여성에게 각인되어 있었는데, 그런 후에 아주 다행히도 살아남아서 전쟁이 끝나고 프랑스로 와서 락강에게 정신분석을 받았다라는 거,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신분석 임상이 진행이 되었고, 그 임상에 굉장히 강렬한 영향을 받아서 이 여성도 정신분석을 공부하고 분석가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분석가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그걸 인터뷰로 남겼어요. 그게 락강 집으로의 방문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져서 공개가 되었죠. 그리고 유튜브에 지금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프랑스어판이니까 자막을 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볼 수도 있는, 지금 아마 유튜브에 여전히 영상이 공개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여성이 이제 락강을 찾아와서 분석을 받는 간단한 과정을 언급을 해요. 자기가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근데 거기서 락강이 그 여성에게 이런 행동을 해요. 그 여성이 이제 카우치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분석이 끝날 즈음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손을 그 여성의 뺨에 이렇게 대고 잠시 있다가 다시 손을 뗍니다. 그리고는 다시 뒤돌아서 나가버려요. 락강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은 그 행동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의 뺨을 손으로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만진 거예요. 뺨을 만진 거죠. 그리고는 손을 떼고 나가버린 이 락강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 이게 분석이 끝나고 종결된 이후에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락강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미스테리했다는 거죠. 그 미스터리한 이 기억이 강렬하잖아요. 자꾸 생각하게 됐다라는 건데, 그 이후로 이 여성이 행동을 스스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답을 도출해내죠. 그게 무슨 이야기였는가 하면, 이제 그 영상에서 그 여성이 인터뷰에서 이런 해석을 자기 스스로 해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 락강의 행동은 뭐예요? 이제 영어로는 제스처잖아요. 근데 프랑스어로는, 이제 이 여성은 프랑스어로 락강과 분석을 진행했으니까 이제 프랑스어로 설명을 하는데, 프랑스어로 행동, 제스처는, 몸짓은 프랑스어로는 제스트예요. 비슷하죠. 제스트. 영어로는 제스처, 몸짓. 그런데 이 제스트, 이런 몸짓을 왜 했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성이. 락강에게. 락강이 이런 몸짓을 나에게 했을까? 이 제스트를 왜 나에게 했을까? 나의 뺨에 손을 가져다 대는 이 몸짓, 제스트, 여기서 아는 영어로는 to예요. 영어로는 to. 그러니까 어디로 향한다는 뜻이죠. 뽀는 스킨이에요. 나의 피부, 뽀. 그래서 이 제스트 아뽀를 왜 했을까? 제스트 아뽀. 왜 이런 제스트 아뽀를 했을까? 반복해서 생각하는데, 제스트라는 단어가 G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여성은 독일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스트를 독일어에서는 게스트라고 발음할 수도 있어요. G를 게라고 발음하니까. 그래서 다시 발음을 반복해 본 거예요. 제스트 아뽀. 그런데 프랑스어에서는 G를 제라고 발음하니까 제스타포이지만 독일어에서는 G를 게로 발음하니까 게스타포라는 단어가 된 거죠. 게스타포. 나치 친이 되잖아요. 게슈타포. 그래서 이 여성이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죠. 그걸 해석해낸 뒤에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아요. 게슈타포는 이 여성에게는 자신의 평생을 지배해왔던 트라우마의 단어예요. 폭력적이고 죽음의 냄새가 나는 단어인 것이죠. 무시한 단어이고, 매일 오후 5시가 되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유령의 단어였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악몽을 꾸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성은.
사실 그것 때문에 분석을 시작했었다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악몽을 꿨어요. 그 악몽이 정확히 오후 5시라는 시점에 도달했을 때 가위에 눌리듯이 이 여성을 깨어나게 만드는 악몽이었어요. 이 여성이 항상 매일 악몽을 꾸었고 그 악몽 속에서 경기를 일으키면서 깨어나는 시점은 바로 오후 5시라는 시점이었던 거죠. 그 5시라는 시점은 게슈타포들이 오는 시점이었던 거예요. 게슈타포라는 이 기표가, 이 문자가 이 여성에게는 죽음의 문자로 삶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문득 이 게슈타포가 제스타포가 되는 거예요. 락강의 하나의 행동에 의해서. 그리고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해석된 뒤에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대요. 왜냐면 더 이상 게슈타포라는 문자가 공포의 문자가 아니게 되어버렸으니까. 그 대신 이 게슈타포라는 문자는 제스타포라는 문자로 환유되어서 이 여성에게는 자신을 화해하도록 만들어주고 위로하는 하나의 몸짓이 된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례인데, 락강 환자의 사례들 중에서 이제 락강 환자의 사례들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이 여성은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걸 공개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사례가 되었는데, 자 보세요.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고독일기라는 텍스트, 이 제목 타이틀을 단 글에서 주제의 사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여성의 고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우리는 어떤 고독 속에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트라우마 속에서, 어떤 증상 속에서 모두가 각자의 어떤 증상과 말 못할 개인적인 무언가가 있어요. 이 고독이 결국은 우리 트라우마가 우리의 삶을 한없이 고독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이해될 수 없는 고독이니까. 이 여성의 사례에서도 우리 모두가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걸 알고 있고, 우리 모두가 나치의 만행을 알고 있고, 락강도 그걸 알고 있었고, 자신을 찾아온 내담자가 그런 나치의 공포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뒤에 얼마나 커다란 고통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지, 매일매일 악몽 속에서 그것을 반복하는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의 트라우마는 고독한 트라우마예요. 사실은 아무리 그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을 이해한다, 당신의 삶을, 그 고통을 이해한다, 나치의 만행에 대해서 우리 모두 분개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어도 이 여성의 무의식 속의 트라우마는 자신이 겪었던 그 아주 개인적인 고통을 100% 이해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고독 속에 있는 거죠. 누군가가 그러한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한없는 고독 안에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정신분석은 하나의 문자를, 제스타포라는 문자죠. 이 사례에서는 특수한 문자를 분석을 통해서 이 내담자의 삶의 무의식에 슬쩍 밀어넣음으로써 그 여성이 자신의 고독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정신분석은 누군가의 고독을 해결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기보다는 그 고독이 당신의 삶을 이제까지 고통스럽게 해왔지만, 하지만 그걸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면, 그리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이 되고 그것이 당신의 삶에 되어줄 수 있다. 당신은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성은 그 악몽을 이제 더 이상 꾸지 않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정신분석가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락강의 일종의 내기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행동이, 분석에서의 그런 행동이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을까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여성은 락강과의 전이관계 속에서 그것을 그렇게 해석해내었고,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결국은 그 고독을 정신분석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영토로 변환시킬 수 있는 일을 해냈으니까, 결국 그 여성은 고독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다시 재발명해낸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 이 고독일기라는 타이틀의 텍스트에서는 그 외에도 많은 내담자들의 사례들이 있고, 우리가 이 1세기에 어떤 방식으로 고독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구체적인 일기 형태로, 그러니까 저 자신의 분석가로서의 일기이기도 하고 분석가의 일기인 것이죠. 동시에 분석가를 찾아왔던 내담자들의 무의식을 일기 형태로 써나가는 것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제가 들었던 꿈에 대한 이야기들, 고독한 삶에 대한 이야기들, 고립에 대한 이야기들,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들,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들, 왜 고독할 수밖에 없는지, 왜 세상과 내가 분리되어서 살아야만 하는지, 왜 얼마 전에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셨던 그 7일 동안
결국은 365일을 말하는 것인데 밤을 새는 알바를 하시면서 타인들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임상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아요. 이 고독일기라는 책은.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책 고독은 항상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만 이라는 타이틀의 책과는 조금 결이 다르죠. 이 두 가지 방향성을 어쨌든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이 두 개의 샘플을 편집자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아마도 이 영상이 그 상태로 업로드가 되면 편집자분이 또 보실 수도 있겠죠. 보시게 되겠죠. 왜냐면 제가 메일을 드릴 테니까 이거 좀 보시라 라고 메일을 드릴 테니까 지금 제가 어떤 사유의 방식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는 과정들이 이러하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편집자분 만나고 와서 한 3-4회 정도 제가 이렇게 고민해 본 다음에 나온 결론인데 물론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뭐 미팅 다시 한번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이 수용되고 하면서 바뀔 수도 있고 혹은 이 두 개가 융합될 수도 있죠. 융합될 수도 있는데 아마도 제목은 첫 번째 제목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요즘 트렌드를 생각하시니까. 근데 요즘 트렌드가 제목이 단문이 아니고 고독일기와 같은 단문이 아니고 문장 형태로 대화하듯이 이렇게 건네지는 문장 형태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편집자분들께서. 고독은 항상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만 이런 식의 문장 형태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첫 번째 타이틀을 아마 선택하실 것 같은데 내용은 어떤 걸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머릿속에는 이 두 가지가 있고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된다면 나머지 하나는 또 사실은 제가 나름대로 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나머지 하나는 뭐 포르체 출판사가 되었건 다른 출판사가 되었건 아니면 제가 제 출판사가 있으니까 제 출판사에서 출간을 하건 꼭 쓰고 싶은 주제이기 때문에 꼭 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새롭게 쓰여질 책에 굉장히 구체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목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그리고 제목과 관련해서 내용들이 어떻게 따라 연결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컨텐츠였습니다. 자, 좋은 아침이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